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LKB의 정다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판결에서 풀려날 수도 있지만 판결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원칙 불구속 재판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재판이 불구속 재판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네, 실제로는 구속은 구속대로, 또 불구속은 불구속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특히나 1심 판사님들은 구속되어 온 사람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발부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소심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은 1심 판사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구속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속 상태는 그냥 구속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도 또 불구속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보석의 사유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네.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필요적 보석에는 예외 사유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누범, 상습법인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 요건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임의적 보석,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근데 이 구분만 따라서 그 보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판사님의 재량이 정말 크다고 느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판사님들의 재량이 크고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정들이 있어도 임의적 보석을 이용해서 보석을 해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판사님들의 재량이 정말 많이 좌우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변호사님, 병보석, 금보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속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 접견을 해보면 병보석, 금보석이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흔하게 보석 사유로 질병이 있으면 보석을 해주기 때문에 병보석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질병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는 사례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약을 먹거나 구치소 내의 의사들에게 진료받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있거나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금보석은 어때요? 금보석이라는 제도 없잖아요. 네, 전부 보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보석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석에 대해서 다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석금, 금전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 금보석이라는 말로 많이 불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제로 보석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럼 주로 어떤 사유로 보석이 이루어집니까? 제일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고 석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먼저 석방을 좀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방어권 보장인데요. 실제 요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 중에 방어권 보장이란 말 많이 나오고요.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검사님이 기소를 하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없거나 또 직접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럴 때에는 피고인이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판사님에게 잘 소명하면 판사님들이 보석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한 재산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좀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횡령이나 배임,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구속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속 기간이 좀 임박했을 때도 보석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속기간은 기소가 된 날로부터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고 선고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판사님들이 6개월을 다 끝내고 그대로 석방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6개월에 임박해서 보석을 하니까 5개월 30일보다는 5개월 정도쯤에 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좀 그러면 좋겠죠.
있죠. 그럼 보석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좀 가장 적절할까요? 그 시점은 정말 중요하고 언제 신청을 해야 보석 허가가 잘 이루어질지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의뢰인들은 오셔서 무조건 보석 신청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막무가내로 보석 허가 청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석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정 중에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하고 합의를 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 네. 합의 사정을 들어서 즉각적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시점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재판이 한두 번 정도 진행되면서 증인도 몇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 이후에 판사님이 어느 정도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목적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 임박해서 보석을 받아야 된다면요, 뭐 4개월 정도가 넘어갔을 즈음에 미리 보석허가 청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루라도 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석 결정이 나오는 건 언제 나옵니까?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을 하면 네. 재판부에서 검사님한테 보내죠. 네, 이렇게 저희 서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갔다 오면 이렇게 결재판에 보석에 대한 의견을 써달라는 그 종이가 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보석을 할 만한 사안이다 할 때는 저기 판단해 주십사 쓰고 보통은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쓰긴 합니다. 검사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재판부에 다시 보내오면 그로부터 빠르면 하루 이틀, 안 그러면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날에 보석 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기일이 진행이 되고요. 신문기일이 진행이 된 이후에 보석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석 기각이 될 텐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합의가 만약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빨리 보석 결정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긴급하게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방어권이나 또는 만기 때문에 보석을 하는 경우라면은 재판부에서도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석허가 청구를 한 달 내지는 뭐 2달 정도 그대로 보류한 채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석을 허가를 안 하고 가지고 그대로 보류하고 있는 게 보석이 영영 안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석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보석 안 해준다 그러면 바로 기각해. 바로 기각하죠. 바로 기각하죠. 바로 기각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 것만 고민을 해도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판사님들한테 매번 가서 빨리 보석해 주십시오, 보석해 주십시오, 너무 그러면 판사님들도 좀 부담스럽고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은 부가 조건이 있잖아요. 보석 허가 시에는 보석 보증금 납부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죠. 그 보증금 금액은 1,000만 원부터 뭐 1억 원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마다 진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보통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 현금 대신에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반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네네.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이제 이체한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증보험은 어떻습니까? 통상은 가족 명의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보증보험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국가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은 그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신용불량이라는 게 제도가 없어졌지만 가족 중에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가끔은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껏 보석 결정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해준대요. 아, 그런데 난감하네요. 네, 그럼 정말 난감하죠. 그러면 부랴부랴 이 사람은 안 되니까 가족 중에 신용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달라 하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하루 이틀 지체되죠. 또 지체되죠. 네. 그러니까 청구할 때부터 어느 사람이 신용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이것도 꼭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드물게는 전자발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드물게 전자발찌가 나와야 하는데요. 요새 드물게 나오지 않고 자주 나옵니다. 아, 요즘 자주 나오니까 6년, 7년 정도 전부터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걸
걸 조건으로 하는 보석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 취지는 사실 보석을 기존에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워서라도 네. 도주의 위험을 없애고 없애고 보석을 하라라는 취지였는데 네. 요즘 판사님들이 사실 그런 취지로 많이 안 하시고 보석을 하면서 그냥 흔하게 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나가라 네. 라고 해서 솔직히 변호인으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을에 붙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요, 판사님들을 설득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만큼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좋은 제도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석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무작정 청구하는 보석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구속이 되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의 심정, 가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석은 말 그대로 보증하고 석방을 해주는 것인데 판사님들이 섣불리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꽤 큰 그런 허가 신청입니다. 무작정 보석만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 보석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보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